베스트픽 기업 분석,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이즈 너머의 진실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2025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반응이 꽤나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단기적인 소음 너머에 있는 이 기업의 진짜 체력이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딱 그 지점이 핵심이죠. 이 자료 첫 장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을까? 이게 정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뭐랄까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오늘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요. 저희의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논란의 중심이었던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8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72.6% 성장. 이건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분기 매출 8조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였던 4,5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1,550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닝 쇼크가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매출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다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런데 자료에 있는 Expected Profit to Actual Profit Bridge라는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 사라진 이익의 행방이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리가 이번 실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시장 기대치와 실제 이익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이게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적 위기가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전략적 비용 집행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든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나온 비용 항목들을 보니까 뭐 신규 사업을 위한 충당금이나 이연된 판관비 같은 게 있던데 이거 회계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회성 비용으로 잡힌 9,500억 원의 실체입니다. 미래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미리 비용을 인식하거나 신사업을 준비하며 쌓아두는 돈이죠. 여기에 국내 사업 비중이 늘면서 생긴 믹스 효과 1,200억 원, 그리고 하나오션이나 시스템 같은 자회사 관련 비용 800억 원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자면 헤드라인에 찍힌 어닝 쇼크라는 그 자극적인 단어 뒤에는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치 큰 경기를 앞두고 일부러 체력을 비축하는 선수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숫자에 가려진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음들 때문에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시끄러운 노이즈를 한번 걷어내보죠. 자료에 있는 빙산 이미지가 딱 지금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 일회성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이 회사의 본업인 방산 부문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진짜 힘을 들여다보면 일회성 비용을 모두 제거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방산 부문, 코어 디펜스의 영업이익률, OPM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니 와, 이거 23%가 나오는데요. 시장 추정치가 22.6%였는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닝 쇼크라고 난리였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본업은 시장 기대보다 더 잘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커서 본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는 이 중요한 시그널을 시장이 놓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3%라는 높은 수익성이 폴란드라는 특정 국가 수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호주,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나가는 물량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한 군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어디를 내놔도 통하는 수익 구조를 갖췄다는 증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업의 체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제품들을 팔길래 이렇게 엄청난 마진이 남는 건지 그 비결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포트폴리오는 막강한 빅3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K9 자주 보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니까요. 그냥 세계 표준입니다.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은 따라올 자가 없죠. K9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천무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미국의 하이마스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 그 이유가 납기와 가성비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은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미국 하이마스는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천무는 훨씬 빨리 그리고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죠. 지금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완벽한 무기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한화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름부터 강렬한 레드백 장갑차네요. 이건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제품 같군요. 네, 레드백은 호주에서 까다로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한 차세대 장갑차입니다. 당장의 매출보다는 미래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할 핵심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강력한 빅3가 바로 2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원천입니다. 좋습니다. K9, 천무, 레드백이라는 막강한 무기들이 있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들이 어떻게 확보된 미래 매출로 이어지는 건지 자료에서 유독 강조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수주잔고와 납기 능력.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산투자는 이 두 단어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먼저 수주잔고. 자료를 보면 지상방산 부문 순우잔고가 무려 37조 2천억 원입니다. 37조요? 와, 보통 제조업체들이 1, 2년치 일감만 있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긴 거의 4.6년치 일감만 쌓아두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거의 통신사나 유틸리티 기업 수준의 안정성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주잔고는 미래의 벌돈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창고에 쌓여있는 미래 매출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심한 시대에 4.6년치 뒤에까지의 실적이 눈에 보인다는 건 엄청난 투자 매력이죠. 그리고 그 37조 원짜리 창고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바로 납기 능력이겠군요. 약속한 물건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하면 수주잔고는 그냥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빠른 생산 능력이 곧 수주 경쟁력이고 수주잔고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담보가 되는 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 실적의 가시성은 정말 확실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예측인데요. 그 근거로 EC1, EC2라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계약 1, 계약 2 이런 뜻인가요? 단순한 계약의 순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익이 앞으로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아, 잠시만요. 혹시 이거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프린터 회사가 처음엔 프린터를 싸게 팔고 나중에 계속 비싼 잉크 카트리지를 팔면서 돈을 버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 같은 거요? 우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 모델입니다. EC1, 즉 1차 이행 계약은 K9 같은 무기체계, 그러니까 프린터 본체를 파는 단계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마진이 남죠.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화될 EC2, 2차 이행 계약이 바로 잉크 카트리지를 파는 단계겠군요. 자료를 보니까 부속품, 유지 보수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제조업은 제품 본체보다 부품이나 서비스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 팔아서 버는 돈보다 서비스 센터에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말도 있잖아요. EC2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모델 자체가 고수익의 서비스업으로 한 단계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전사 이익률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2026년이 이 회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더군요. 네, 2030년까지 연평균 20에서 25%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폴란드 EC2 계약 공격화, 호주 레드백과 이집트 K9 납품 시작, 그리고 그룹 전체를 합치면 128조 원에 달하는 수주잔고가 이 성장을 거의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폴란드 한 나라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 호주, 이집트, 그리고 자료에서 성배,
또 홀리 그레일이라고 표현했던 미국 시장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거점을 다변화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무기만 파는 회사를 넘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항공, 한화오션의 해상, 한화 시스템의 우주 통신까지 합쳐져서 육해공 우주를 아우르는 토탈 디펜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경쟁사들과는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림이 거대하네요. 그럼 이런 글로벌 공룡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ROE는 약 24%로 예상되는데 경쟁사인 독일의 라인메탈이 22% 수준,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그보다 낮습니다. 투입한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재무 상태도 든든한가요? 이렇게 큰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약 10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빚은 계속 줄고 있고요. 이 막대한 현금은 앞으로 미국 공장을 짓거나 예상치 못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을 흔들림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안전 버퍼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파헤쳐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진짜 모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압도적인 수주 잔고. 지상 방산에서만 37조 원, 약 4.6년치의 안정적인 미래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의 질적 개선. 2026년부터 프린터와 잉크 모델의 잉크 단계, 즉 EC2에 진입하면서 구조적인 이익 점프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확장성. 폴란드를 넘어 미국, 유럽, 중동으로 뻗어나가면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최근의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오히려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더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네,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 정리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어떻게 시장의 노이즈를 뚫고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들의 안방에서 기존의 방산거인들과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하나가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를 넘어 그 새로운 영토의 복잡한 정치적, 산업적 지형도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가 될 겁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